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 9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딱 마주했을 때, 또 현실 때문에 자존심을 이렇게 탁 내려놓아야 할 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회차였어요. 네, 특히 이번 9화는 정말 뭐랄까 폭풍 같았어요. 그 벼랑 끝에 선 남자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여자. 이 둘의 절박함이 막 부딪히면서 인물들의 그 감춰왔던 속마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여러 유튜브 채널 분석 영상들하고 또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 격동적인 이야기의 핵심 맥락, 또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특히 이지혁하고 지은호, 이 두 사람 관계가 정말 극한 상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막 요동치는지, 그리고 또 주변 인물들 이야기가 이 사람들 운명이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해요. 단순히 줄거리 따라가는 걸 넘어서요. 각 인물이 처한 상황, 또 그 선택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동기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한테 뭘 생각하게 하는지 이거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든 걸 잃고 진짜 벼랑 끝에 선 날짜죠. 이지혁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건축가였잖아요. 그랬었죠. 자신만만하고 어딘가 좀 냉정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후배 지은호가 매니저로 있는 카페 창고 신세라니. 진짜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완전 뒤바뀌었죠. 맘대로 집이라는 셀프 인테리어 사업 이걸로 재기를 꿈꾸기는 하는데 현실은 너무 초라해요. 특히 그 창고 얻는 과정에서 은호한테 거절당할까봐 친구 현수 선배를 내세웠다 이걸 고백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참 그의 낮아진 자존심이랑 그 처절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호가 치사한 능력까지 있었네 이렇게 쏘아붙이는 말이 더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네, 겉으로만 보면 진짜 비겁하고 치사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죠. 근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비겁함, 이걸 넘어서 생존을 위한 어떤 뭐랄까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요? 네, 그 자존심 강하던 이 지역에 친구 뒤에 숨어야 할 만큼 절박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은호가 카페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여기 아니면 죽는다 이러면서 절규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모습은 과거에 그 오만했던 이 지역은 완전 끝났다. 완전히 부서졌다. 이걸 보여주는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그의 그 절박함이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개인적인 재기 욕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꽤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저희가 본 여러 관점들을 좀 종합해보면 그 행동 밑바탕에는 유튜버 꿈꾸면서 좀 불안정한 삶을 사는 여동생 있잖아요. 이수비. 네, 수비. 이 여동생을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 오빠로서 느끼는 어떤 책임감, 이런 복합적인 동기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업만큼은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 강박이 어쩌면 여동생한테 좀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걸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요. 여동생 수비에 대한 책임감?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지역의 행동이 또 다르게 보이네요. 단순히 자기 살 길 참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너진 가장으로서 역할을 좀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지응호 입장에서는 정말 참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한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준 남사가 이제 와서 자기 일터까지 침범한 것도 모자라서 그런 꼼수까지 썼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은 정말 컸을 겁니다. 그렇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는다는 그 독설로 이 지역의 진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박박 긁어버린 거겠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은호 삶에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어들죠. 바로 그 철없는 남동생, 지강호 때문이에요. 남동생. 네. 주식 리딩방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무려 2,400만 원이나 되는 사채빚을 지게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카페까지 막 들이닥쳐서 행패를 부리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저는 근데 그 장면에서 지은호라는 인물이 가진 그 강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채업자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법조항까지 얘기하면서 맞서는 모습? 네, 보통 내기가 아니죠. 진짜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 지역의 기지로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그 순간 은호의 그 차갑고 단호한 눈빛은 쉽게 안 잊혀져요. 하지만 결국 현실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자신이 사업 자금으로 모아둔 정말 피 같은 돈이라고 말했던 그 2,400만 원 전부를 동생 빚 갚는 데 써야 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내주면서도 동생한테 차용증 쓰게 하고 매일 가게 마감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모습에서 은호의 그 복잡한 심리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또 자신의 꿈이 좌절된 데 대한 슬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완전히 내칠 수는 없는 그 책임감.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진짜 악착같이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 허탈함 속에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 그게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죠. 네. 이렇게 각자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둘러싼 관계의 역학도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지혁의 가장 친한 친구면서 또 은호를 오랫동안 좋아해온 박성재. 이 사람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죠. 그렇죠. 아버지 제삿날 에피소드, 특히 그 바나나 사건. 그거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네, 그 바나나 하나가 딱 세 사람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위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죠. 은호가 바나나 싫어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이지혁의 그 무심함, 맞아요. 그리고 제삿날까지 생기면서 은호 취향까지 고려하는 성재의 그 세심함, 이게 너무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성재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덥석받고 바나나 먹는 이지혁 모습은 그의 조바심하고 또 잠재된 질투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은호에게 성재라는 존재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네. 성재는 늘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스타일이라 은호 입장에서는 더 의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 이 드라마는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이야기도 참 놓치지 않고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입체적이죠. 이지혁 아버지 이상철 씨는 정년 퇴직 후에 전기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노년의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 하고요. 어쩌면 자식들의 그 불안정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집안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딸인 이수빈은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현실의 벽을 넘으려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 하죠. 네,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입해서 출생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극복할 권리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은 요즘 젊은 세대가 가진 어떤 현실적인 고민하고 욕망을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오빠인 이지혁의 그 계산적인 면하고도 좀 닮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할머니 조홍래 여사님하고 외할아버지 김장수 어르신이 우연히 같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서로 알아보는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장면도 참 뭉클했죠. 네.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몰래 일하는 노년 세대의 그 고단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속정이 느껴져서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각 세대의 서로 다른 삶의 방식하고 고민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이야기가 단순히 로맨스를 넘어서 가족과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가 이렇게 촘촘하게 얽히면서 화려한 날들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가족,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이해와 갈등이라는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특히 묵묵히 책임을 다하려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하고 불안정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는 자식 세대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자,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좀 돌아와서요. 결국 지우놈인 동생 빚 때문에 돈이 정말 절실해지니까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고 이지혁이 제안했던 그 2천만 원짜리 코디네이터 일, 이걸 수락하게 됩니다. 네, 정말 큰 결정이었죠. 2억을 준대도 안 한다고 그렇게 치를 떨면서 거절했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굴욕적이지만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지혁의 반응도 좀 주목할 만해요. 순간 놀라긴 하는데 곧바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딱 상기시키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죠. 맞아요. 계약서. 네, 과거의 감정이나 연민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히 공적인 관계로 턴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여요. 이 지점이 중요한데 이들의 관계가 과거의 그 애증 관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철저히 현실적인 필요하고 계약이라는 틀 안에서 새롭게 재정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대사가 나오죠. 공사 현장에서 한때는 업계에서 알아주던 건축가였던 이지혁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은호의 지시를 따르는 잡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아, 그 장면. 첫날 철거팀 말고 잡부 필요하잖아요? 그 잡부가 나라고. 와, 이 대사를 듣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게 과연 진심일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변한 걸까? 아니면 이것도 재기를 위한 고도의 대산된 연기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질문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분석가들은 이 지역의 변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도 동시에 상처받은 은호가 이 불안정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확한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아, 룰이요? 어떤 룰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사적인 감정의 완전한 배제,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외적인 이야기, 특히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농담이나 언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거죠.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선을 지키자는 요구예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공간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합의입니다. 이미 이 지역이 은호 허락 없이 창고에 창문 내려다가 크게 부딪혔던 전적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은호에게 카페 창고는 단순한 작업 공간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분노 표출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장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 보호 장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의 비밀 엄수, 특히 각자의 가족 문제나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철저한 함구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은호 남동생의 그 사채빈 문제라던가 이 지역의 맘대로 집 사업 계획이나 자금 사정, 또 여동생의 유튜버 활동 같은 거요. 양쪽 모두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될 민감한 사안들을 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문이나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경험한 은호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와, 정말 그럴듯한 예측인데요. 듣고 보니까 은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할 만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네요. 그렇죠. 관건은 자존심 세고 좀 계산적인 면모로 보여왔던 이지혁이 과연 이 조건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켜낼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깨졌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거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9화 마지막에 카페에 등장한 그 의문의 불청객이에요. 이 인물 정체에 대한 추측도 무성하더라고요. 네. 그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죠.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는 은호가 가장 감추고 싶어할 남동생 지강호의 빚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일 가능성입니다. 아, 사채 쪽? 네. 만약 그렇다면 은호는 다시 한번 가정 문제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지옥과의 그 위태로운 협력 관계 역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이지옥의 맘대로 집 사업 자체와 관련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지옥의 과거 사업 실패와 연관된 사람이거나 혹은 그의 재기를 방해하려는 경쟁업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금줄을 준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 지역의 재기 과정 자체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네요. 셋째로는 박성재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성재는 지금까지 주로 조용히 은호 곁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그에게도 숨겨진 사연이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아, 성재 쪽 인물일 수도 있다. 네. 만약 불청객이 성재와 연결된다면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불청객의 등장은 앞으로 이야기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몰아쳤던 화려한 날들 9화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내려간 남자,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져야 했던 여자. 어쩌면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에게 어쩔 수 없이 내민 그 손이 이들 관계의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과연 이 상초투성이의 위태로운 관계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낼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은 과연 은호가 내건 혹은 앞으로 내걸게 될 그 까다롭게 조건들을 지켜내면서 그녀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시작된 이 협업 관계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화려한 날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즐기고 또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아프고 비참한 순간을 함께 통과할 때 예상 못한 깊은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죠.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